고대인은 언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까?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술자리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막 한잔하고 집에 돌아왔을 수도 있죠. 또 누군가는 맥주잔을 앞에 두고 오늘은 정말 조금만 마시자고 다짐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여기는 이 행동의 역사는 문명이라 부르는 거의 모든 것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술의 역사는 문자보다 오래되고 화폐보다도 오래됩니다. 심지어 최초의 도시가 세워지기 전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일부 학설에 따르면 인간이 알코올 냄새에 끌리기 시작한 시점은 아주 먼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술집도 결혼식도 오늘 한잔할까 하는 말도 없던 시대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아프리카의 숲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의 영장류 조상들은 땅에 떨어진 너무 익은 과일을 주워 먹었습니다. 그 안에는 당분과 에너지가 풍부했죠. 무엇보다 나무에 올라 멀쩡한 과일을 따는 것보다 훨씬 손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과일이 지나치게 익어 땅에 떨어지면 과육 속 당분은 자연 효모에 의해 천천히 분해됩니다. 바로 발효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소량의 알코올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자연은 인간보다 훨씬 먼저 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공장도 필요 없었습니다. 브랜드도 토기 항아리도 필요하지 않았죠. 사흘만 더 두면 딱 좋겠다고 알려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과일과 당분, 자연 효모,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평범한 과일은 냄새가 강해지고 맛이 달라지며 먹은 동물에게 조금 낯선 감각을 주는 음식으로 변했습니다. 2014년 UC 버클리의 생물학자 로버트 더들리는 더 드렁큰 몽키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의 주장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영장류가 자연적으로 생긴 알코올 냄새에 끌린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냄새가 과일이 충분히 익었고 당분과 에너지가 풍부하다는 신호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알코올 냄새는 처음부터 축제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먹을거리의 냄새였죠. 땅에 떨어져 모양이 조금 망가진 과일은 보기에는 썩 먹음직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배고픈 동물에게는 마감 직전 할인 코너에서 발견한 고열량 음식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영장류는 에탄올이 무엇인지 몰랐고 발효라는 개념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빠르게 배웁니다. 어떤 냄새를 따라갔을 때 자주 열량 높은 음식이 나온다면 그 냄새를 기억하고 다시 찾게 됩니다. 진화에 언제나 거창한 철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배고픔 하나면 충분하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술을 발명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연에 이미 존재하던 현상을 발견한 뒤 그것을 반복하고 조절하는 법을 익혔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은 인간보다 먼저 존재했지만 인간은 그것을 화덕과 횃불로 바꾸었고 훗날에는 향초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인간은 언제부터 우연히 발효된 과일을 먹는 데서 벗어나 직접 술과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자연에서 우연히 일어나던 현상은 언제부터 준비하고 기다리고 나누며 특별한 날에 사용하는 문화가 되었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약 1만 3천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하이파 인근에는 라케펫 동굴이 있습니다. 이곳은 고대 근동의 수렵 채집 집단인 나투프인들이 생활하고 사람을 매장하던 장소였습니다. 이들은 본격적인 농경이 자리 잡기 전, 제대로 된 마을이 생기기 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투프인들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농부와는 달랐습니다. 넓은 밭을 안정적으로 경작하지도 않았고 밀과 보리를 체계적으로 재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냥과 채집에 의존했고 야생 곡물을 직접 찾아 모았습니다. 재료가 필요하면 밖으로 나가 하나하나 구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라케펫 동굴에서 고고학자들은 바닥의 안반을 직접 파서 만든 돌절구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남은 미세한 찌꺼기를 분석한 결과 밀과 보리를 물에 불리고 뻗은 뒤 싹을 틔우고 발효시킨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쉽게 말해 초기 형태의 맥주를 만든 증거였습니다. 물론 편의점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캔맥주와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 훨씬 걸쭉하고 시큼했으며 거칠고 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인에게 한 모금 권한다면 많은 사람이 예의를 지키며 아주 독특한 맛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곡물을 발효해 만든 음료였습니다. 이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시점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간이 먼저 농사를 시작하고 곡물을 충분히 확보한 뒤 남는 곡물로 맥주를 만들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라케펫 동굴의 흔적은 역사가 교과서처럼 깔끔한 순서로만 흘러가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맥주는 농경 이후에 우연히 생겨난 부산물만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발효 음료를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인간으로 하여금 곡물에 더 큰 관심을 갖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은 빵만을 위해 보리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맥주를 위해서도 보리에 주목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논리는 충분합니다. 맥주를 만들려면 곡식을 모으고 빻고 물에 담근 뒤 발효가 일어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경험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죠. 아직 밍밍한 곡물 물일 때 성급하게 마시지 않을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눈앞에 보이는 음식을 바로 먹는 행동과는 다릅니다.
오늘 돌절구에 넣어둔 재료가 며칠 뒤 완전히 다른 음료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점만 보아도 고대인이 자연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심하게 관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라케펫 동굴의 초기 맥주는 장래의식과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꽤 의미 있는 발견입니다. 술이 처음부터 오직 즐거운 시간을 위한 물건만은 아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추모, 공동체처럼 무겁고 진지한 순간에도 발효음료가 사용됐을 수 있습니다. 즉, 아주 이른 시기부터 술은 단순히 기분을 내기 위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의식의 일부였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방식의 일부였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순간을 표시하는 도구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 1000년 뒤, 이야기는 오늘날 튀르키예 남동부에 있는 괴베클리 테페로 이어집니다. 이 유적은 거대한 돌기둥을 원형으로 세우고 그 표면에 동물 형상을 정교하게 새긴 장소로 유명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시설이 이 지역의 안정적인 농경사회가 등장하기 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건축물을 만든 사람들도 여전히 수렵 채집인이었습니다. 도시도 없었고 국가도 없었습니다. 후대와 같은 조직적인 노동체계도 갖추지 못했죠. 그런데도 그들은 엄청난 규모의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은 왜 한 곳에 모였을까요? 왜 돌을 끌고 기둥을 세우고 동물을 새기며 거대한 공간을 만들었을까요? 고고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쟁해온 질문입니다. 아무리 한가한 날이라도 10톤이 넘는 돌을 언덕 위로 끌고 올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괴베클리 테페에서는 큰 돌수조들도 발견됐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수조가 곡물을 처리하거나 발효음료를 만드는 데 쓰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가설은 아니지만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열어줍니다. 괴베클리 테페 같은 장소는 사람들이 매일 생활하던 거주지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여러 집단이 모이는 장소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의식을 치르고 음식을 먹고 물건을 교환하며 함께 술을 마셨을지도 모릅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선사시대의 대형 공동체 행사장에 가까웠을 겁니다. 이 가설이 맞는다면 술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게 만든 이유 가운데 하나였을 수 있습니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던 집단들이 굳이 한 곳에 모이려면 충분히 매력적인 목적이 필요했습니다. 의식과 음식, 종교적 믿음, 교류와 배우자 찾기, 그리고 발효 음료가 그 목적에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른바 빵보다 맥주가 먼저였다는 가설이 유명해졌습니다. 패트릭 맥거버는 고대 음료를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 역시 인간이 곡물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빵뿐 아니라 맥주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농업의 전체 역사를 설명하는 최종 답은 아니지만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주장입니다. 이 가설은 인간이 모든 행동을 오직 생존만을 위해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사람은 의식과 공동체, 즐거움과 기억에 남는 모임을 위해서도 큰 노력을 기울입니다. 때로는 먹고 사는 일만큼이나 함께 모일 이유를 만드는 일도 중요했던 겁니다. 기원전 7000년 무렵이 되면 발효음료의 증거는 중국 중부의 자후 유적에서 한층 더 뚜렷해집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토기에서는 쌀과 꿀, 포도, 산사나무 열매를 섞어 만든 음료의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재료를 아무렇게나 섞어 놓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쌀은 전분을 제공하고 꿀은 당분을 더했습니다. 과일은 향과 맛을 만들고 발효에도 도움을 줬습니다. 말하자면 석기 시대의 수제 발효 음료 레시피와 비슷했던 셈입니다. 자우 사람들은 더 이상 자연 속에서 우연히 생긴 술을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재료를 골라 토기에 담고 시간이 나머지 일을 하도록 기다렸습니다. 자연의 우연이 인간의 기술로 바뀐 순간입니다. 어떤 일이 기술이 되면 곧 문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누가 더 맛있게 만드는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항아리에서 더 좋은 맛이 나는지, 어떤 재료가 쉽게 상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별 5개짜리 후기는 없었겠지만 집단 안에는 분명 발효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은 이가 있었을 겁니다. 이후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같은 거대한 문명이 등장하면서 맥주와 포도주는 일상에 더욱 뚜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술은 더 이상 특별한 의식에서만 꺼내는 희귀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식사의 일부가 되었고 노동의 대가이자 종교 활동의 일부가 됐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노동자에게 맥주를 임금의 일부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감각으로는 꽤 이상하게 들리지만 당시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맥주는 갈증을 덜어주고 곡물에서 나온 열량도 제공했습니다.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집트의 맥주는 현대 맥주와 달랐습니다. 더 걸쭉하고 영양분이 많았으며 때로는 발효된 묽은 죽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뜨거운 기후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실제로 쓸모있는 음식이자 음료였습니다. 또한 고대의 물은 언제나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끓이거나 가공한 뒤 발효시킨 음료가 강이나 연못에서 바로 떠온 물보다 더 믿을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주는 취하기 위한 음료일 뿐 아니라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맥주 한 잔은 여러 역할을 동시에 맡았습니다. 음료였고 열량 공급원이었으며 노동의 대가이자 의식의 도구였습니다. 때로는 약을 만드는 데도 쓰였습니다. 한 잔이 요즘 앱 몇 개보다 더 많은 기능을 해낸 셈이죠. 이집트인들은 맥주를 신과도 연결했습니다. 맥주는 제사와 장례, 종교의식에 등장했고 치료법에도 포함됐습니다. 알코올 음료가 인간의 삶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배를 채우는 일에서 시작해 믿음의 영역까지 이어진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흐름이 보입니다. 수백만 년 전에는 영장류 조상이 발효된 과일 냄새에 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 1만 3천 년 전에는 라케펫 동굴에서 초기 맥주가 만들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7천년 무렵의 자후에서는 여러 재료를 조합한 더 복잡한 발효음료가 등장했습니다. 마을과 도시가 생긴 뒤에도 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역할은 더 커졌습니다. 식탁과 일터, 축제와 신전, 결혼식과 장례식, 크고 작은 모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에는 대개 발효음료가 따라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술이 인간이 충분히 풍요로워진 뒤에야 나타난 사치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삶이 힘들고 불확실했던 아주 이른 시기부터 이미 존재했습니다.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것만 찾지 않았습니다. 삶의 의미와 색을 더해주는 것도 함께 찾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술이 언제나 좋은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술의 역사는 분명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연결해주기도 하지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모임을 더 즐겁게 만들 수 있지만 판단력과 통제력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을 지나치게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흥미로운 질문은 술이 얼마나 훌륭한가가 아닙니다. 왜 인간의 역사 속에 이토록 깊게 뿌리 내렸는가입니다. 그 답에는 에너지와 의식, 공동체와 노동, 믿음과 모임의 습관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오늘날의 풍경도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가운데 두고 테이블에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웠던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솔직해집니다. 동굴이나 돌절구, 토기 항아리는 없어도 됩니다. 함께 앉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예전에는 모닥불과 돌그릇, 흙으로 만든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술집의 스테인리스 테이블과 노란 조명, 거리의 자동차 소리가 있습니다. 배경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사회적 기능은 비슷합니다. 술은 사람들이 잠시 멈춰 앉아 이야기를 나눌 핑계를 만들어줍니다. 다만 현대인에게는 고대인과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축제나 공동 식사에서만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와 외로움, 과도한 업무와 피로 때문에 마시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루가 너무 힘들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술을 찾기도 합니다. 그 순간 술잔은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아니라 현실에서 잠시 빠져나가기 위한 출구가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고대의 발효 음료는 대체로 공동체와 계절, 의식과 노동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술은 그런 맥락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습니다. 화면 앞에서 혼자 마시는 캔맥주 한 개는 의식 속에서 여러 사람이 돌려 마시던 잔과 같지 않습니다. 내용물은 비슷할 수 있어도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구들과 함께 들어올리는 잔은 연결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로를 잊으려고 혼자 들이키는 잔은 자신이 이미 너무 지쳐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잔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 잔을 필요로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고대인은 언제부터 술과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을까요? 고고학적 증거만 놓고 보면 적어도 약 1만 3천 년 전에는 초기 형태의 맥주를 만들 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화의 역사까지 넓혀보면 이야기는 더 오래됩니다. 발효된 과일에 대한 끌림은 그보다 수백만 년 앞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음식을 문화로 바꾸는 법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곡물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재료가 아니게 되고 과일이 단순한 먹거리에 그치지 않게 된 순간입니다. 항아리는 더 이상 보관 용기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변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의 역사는 곧 인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식사와 의식, 노동과 종교, 축제 속으로 가져왔습니다. 숲 바닥에 떨어진 지나치게 익은 과일에서 시작된 변화가 문명의 한가운데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잔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뒤에 놓인 아주 긴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숲속에 영장류 조상이 있었고 라케펫 동굴에 나투푸인이 있었습니다. 자후의 토기와 하루의 노동을 마친 이집트 노동자의 맥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아주 단순한 행동 뒤에 이어져 있습니다. 잔을 들고 맞은편 사람을 바라본 뒤 한 모금 마시는 행동입니다. 제조법은 달라졌고 잔은 더 세련됐습니다. 효모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브랜드는 셀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욕구는 여전히 익숙합니다. 인간은 서로 조금 더 가까이 앉을 이유를 원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술이 오랫동안 살아남은 이유는 단지 사람을 취하게 만들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술은 한때 사람에게 음식이었고 노동을 버티게 하는 에너지였습니다. 모임과 추모, 축하와 기도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물건이면서 동시에 인류의 역사 깊숙한 곳에 자리한 물건이었습니다. 숯바닥에 발효된 과일에서 냉장고 속 캔맥주까지는 수백만 년의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인간은 자연이 우연히 만들어준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더 의도적인 경험으로 바꾸는데 능숙한 존재입니다. 술이 인간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하루를 그저 견디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의 맛이 있기를 바랍니다. 곁에 누군가가 있기를 바라고 기억할 이유와 잠시 멈출 순간을 원합니다. 물론 그런 선택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며 늘 반복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술이 오랜 세월 인간 곁을 떠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살아남기 위한 물만 필요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작은 의식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잔 하나는 여러 의미를 품을 수 있습니다. 식사가 될 수도 있고 축하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이자 의식의 도구, 즐거운 모임의 상징이 될 수도 있죠. 결국 질문은 잔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그 잔을 들어 올리는가까지 함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매일 새로운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